Brian Book Club Podcast Korean.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독서 모임 기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잘 짜인 하나의 인문 고전 퍼포먼스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 퍼포먼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책 내용 읽고 요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구조랑 역할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고전을 마치 무대 위에서 보여주듯이 또 새롭게 하석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그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역할들도 있겠군요. 네, 일단 북텔러가 있죠. 고전을 직접 읽고 자기 해석을 담아서 이야기를 펼쳐내는 사람인데 자료에서는 에이프릴이라는 분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도 던지는 리스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퍼포먼스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뭐랄까 주제자 역할이 있는데 이건 주로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맡아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북텔러, 리스너, 주제자. 흥미로운 구성인데요. 퍼포먼스라고 하시니까 그 구조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료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면서요. 리허설이랑 메인 북텔링. 네, 맞습니다. 실제 그 메인 퍼포먼스 전에 상당히 체계적인 리허설을 거치는데 이 리허설 단계가 또 재밌어요.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아, 리허설 안에 또 단계가 있군요. 네, 첫 번째가 섹션 브리핑이에요. 이건 뭐냐면 북텔러가 그날 다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끼를 딱 던져주는 시간이에요. 6화 원칙, 그러니까 OW1H 중에서 가장 좀 흥미를 끌만한 부분을 미리 제시하는 거죠. 미끼요.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인가요? 그럼 노인과 바다 때는 어떤 미끼를 던졌어요? 그 에이프릴이라는 북텔러가요. 핵심 인물과 관련해서 아주 강렬한 구절을 인용해요. Now they have beat me. I am too old to club sharks to death. 그러니까 이제 난 상어놈이한테 완전히 지고 말았구나. 이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만한 힘도 없어. 이런 내용이죠. 와, 굉장히 좀 강렬한데요? 네. 그러면서 때려 죽인다는 그 잔인함하고 노인의 상태, 이 두 가지가 되게 상반되잖아요. 이걸 딱 언급하면서 듣는 사람들한테 이 노인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궁금증을 확 일으키는 거죠. 아, 그냥 줄거리를 알려주는 거 아니라 가장 좀 드라마틱한 부분을 짚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미끼를 던지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섹션 디스커션이에요. 섹션 디스커션. 여기선 뭘 하나요? 이때는 이제 북텔러 에이프릴하고 주제자 브라이언이 같이 앉아서요. 그날 다룰 내용의 뼈대를 잡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6화 원칙 있잖아요. 누가, who, 무엇을, what,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왜, why, 어떻게, how. 이 구조에 맞춰서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딱 명확하게 확정을 짓는 거죠. 아, 북텔러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제자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네요. 협업 과정이군요.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혼자 생각하는 거랑 또 대화를 나누면서 조율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료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그 에이프릴이 처음에는 브라이언 질문 의도를 약간 다르게 이해했어요. 핵심 문장을 물어봤는데 메인 캐릭터에 대해 답을 한 거죠. 아, 잠깐 헷갈렸군요. 네. 근데 바로 브라이언하고 대화하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핵심 문장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But I will try it as long as I have the oars and the tiller and the short club. 그렇지만 내게 노와 짤막한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싸워볼 테다. 라는 이 문장이죠.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그리고 왜 이 문장이 핵심인지 그 이유를 노인한테 남은 도구 세 가지 있잖아요. 노 두 자루, two oars, 키 손잡이, the tiller, 짧은 몽둥이, the short club. 이걸 딱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북텔러의 해석이 더 명료해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면서 내용의 뼈대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뼈대를 세우고 나면 리허설 마지막은 뭔가요? 리허설의 마지막은 섹션 프리뷰입니다. 이건 진짜 영화 예고편 같아요. 북텔러가 이제 곧 시작될 메인 북텔링에서 다룰 고전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정말 간결하게 딱 6개의 문장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 이것도 기대감을 엄청 높이겠는데요? APL은 어떤 문장들을 뽑았나요? 노인과 바다에서요. 네, 이것도 아주 임팩트 있는 구절들이에요. 예를 들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작살이 남아있어. 그리고 나는 완전히 지고 말았구나. 같은 절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핵심 문장으로 꼽았던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볼 테다 하는 의지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딱 6개의 문장으로 끝내요. 핵심이 확 느껴지네요. 리허설만 봐도 진짜 체계적이고 본 퍼포먼스를 잘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리허설을 마치고 드디어 본 게임 메인 북텔링으로 가볼까요? 이건 또 6단계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순서가 바로 한국어 연상 독백이에요. 이건 북텔러가 책을 보지 않고 그냥 허공을 보면서 자기 기억이랑 상상력만으로 고전 속 인물의 감정을 한국어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의 뭐 배우의 독백 연기처럼요. 책 없이요? 와, 이건 그냥 내용을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한데요. 감정을 완전히 실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자의 역할도 중요해요. 브라이언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약간 연출가처럼 디렉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이프릴한테 자, 3.5초에 시작하세요. 첫 소절하고 6.5초쯤에 잠깐 멈추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한하면서 몰입을 돕는 거죠. 시간까지요? 와, 섬세한데요? 네, 자료 보면 브라이언이 요즘 멤버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킨다 뭐 이런 농담도 하던데 그만큼 정해진 틀 안에서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이프릴이 아직 작살이 남아있어 이렇게 시작해서 리허설 때 정한 그 핵심 문장 있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싸워볼 테다. 이 부분에서 감정이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브라이언도 그 지점을 딱 짚어서 very moving 포인트였다고 얘기해주고요. 아, 정말 감정적으로 확 몰입시키는 단계네요. 퍼포먼스라는 말을 정말 딱 맞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영어로 이걸 또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두 번째가 영어 연상 독백, English Imaginary Monologue입니다. 한국어 독백이랑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영어 원문으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죠. 에이프릴이 I have the gat now 이렇게 시작해서 노인이 느끼는 그 절망감 Now they have beaten me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But I will try it 이걸 영어로 또 연기하듯이 전달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도 한국어랑 영어로 표현할 때 느낌이 또 미묘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이어지나요? 네, 감정의 파도를 한번 겪고 나면 이제 좀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가요. 세 번째가 육하 원칙에 의한 영화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선 두 번의 독백이 감정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리허설 때 브라이언하고 같이 확정했던 그 5W1H 구조 있죠?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여기에 맞춰서 해당 내용을 영어로 아주 명료하게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아, 감성과 이성을 이렇게 넘나드는군요.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겠어요. 에이프릴은 이 단계에서 노인과 바다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으로 설명해요. 시간 배경, I have the gap now. 장소 배경, but it will do no good. 뭐 주인공의 내면 상태, Now they have beaten me. I am too old. 그리고 아까 그 핵심 문장, but I will try it과 그 이유가 되는 남은 도구 세 가지, two oars, the tiller, the short club까지 딱딱 집어서 설명하죠. 네, 앞서 감정적으로 이입했던 걸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경험과 논리적인 이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 질문과 답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상호작용이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질문과 대답, English Question and Answer인데요. 여기서는 주제자 브라이언이 북텔러 에이프릴한테 영어로 막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에이프릴이 답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내용 확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텍스트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죠. 브라이언이 최소 5분은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예고까지 할 정도로 비중 있는 시간이에요. 5분이요? 와,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 보니까 엄청 구체적이던데요. 정확히 몇 시쯤이냐? 저녁 7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어 상태는 어떠냐? 피 흘리고 있다. 노인 지금 감정은 특히 배고픔은 어느 정도냐? 실망감, 점심 저녁 다 굶고 정어리 조금 남은 상태. 상어 총 몇 마리 왔었냐? 6마리. 노인이 잡은 고기 종류는 뭐였지? 청새치. 남은 살코기율은 대략 몇 프로냐? 한 30% 정도, 70% 뺏김. 노인이 특히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였지? 꼬리. 와, 지금 노인 심리 상태는 복합적으로 설명해봐라. 실망, 피곤, 우울하지만 마지막 희망과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상태. 남은 무기 뭐뭐 있고 그중에 제일 센 건 뭐냐? 노 2개, 키 손잡이, 짧은 몽둥이 중 짧은 몽둥이. 이런 식이에요. 이야,
이건 뭐 거의 텍스트를 해부하는 수준인데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절대 대답 못 하겠어요. 그렇죠. 북텔러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있는 리스너들도 아, 맞아. 저런 내용이 있었지. 저 부분은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텍스트를 정말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네요. 자, 이렇게 깊이 파고든 다음 단계. 5번째는 이름이 좀 독특해요. 존귀한 질문, liberal question. 이건 어떤 건가요? 네, 5번째는 존귀한 질문, liberal question인데요. 여기서 liberal은 뭐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문학적인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북텔러가 그날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딱 3개의 한국어 단어만 써서 아주 철학적이거나 성찰적인 질문을 던져낸 시간이에요. 세 단어요? 세 단어로 철학적인 질문이라 엄청난 제약이면서도 창의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에이프릴의 질문은 뭐였어요? 에이프릴은 딱 이렇게 물었어요. 놈들에게 지고 말아요. 놈들에게 쥐고 말아요. 와, 짧은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놈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상어떼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인생의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떤 역경 아니면 내 안의 나약함 같은 걸 수도 있고요.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 함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인상 깊었어요. 브라이언이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네. 런던 여행을 가기 직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쳐서 거의 모든 걸 포기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대요. 거의 10년 만에 겪는 큰 시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 그리고 도리안이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정말 진심 어린 지지, 격려, 걱정스러운 눈빛 이런 것들 덕분에 결국 지지 않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서 여행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노인과 바닷속 노인의 그 고독한 싸움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고전 텍스트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과 맞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점이네요. 이 부분이 북텔링만의 좀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6번째 구조입니다. 이건 뭔가요? 대망의 마지막 6번째는 최고의 영어 단어. 이건 북텔러가 그날 다룬 섹션 전체를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 하나를 뽑아서 그 의미, 쓰임새, 그리고 책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설명해주는 시간이에요. 아, 그날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키워드로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군요. 에이프리 고른 단어는 뭐였어요? 에이프릴은 death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죽음이죠. 명사로서 죽음, 사망, 종말, 끝 이런 의미를 설명해주고 반이어로는 life나 animal 같은 걸 제시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예문 The death of his mother 하고 앞서 계속 나왔던 그 책 속 문장 있잖아요. Now they have beaten me. I'm too old to club sharks to death.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날의 북텔링 퍼포먼스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메인 북텔링의 6단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넘나드는 연상 독백부터 시작해서 OW1H 기반의 논리적 스토리텔링, 정말 깊이 파고드는 Q&A,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경험의 연결, 마지막 핵심 어휘 정리까지. 와, 정말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고전을 경험하게 만드는 퍼포먼스네요. 네, 맞아요. 이 전체 과정을 쭉 놓고 보면 이 북텔링이라는 퍼포먼스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준비 과정, 그러니까 리허설을 거치고 또 이렇게 다층적인 표현 방식, 메인 북텔링의 6단계를 통해서 고전에 그야말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네, 오늘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북텔링 퍼포먼스의 진짜 힘은 단순히 여러 활동을 막 합쳐놓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긴장감? 그리고 연결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 사이를 오가는 것, 감성과 이성 사이를 넘나드는 것, 텍스트의 논리적인 분석과 아주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연결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계속 부딪히고 또 어우러지면서 아, 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분석만 하는 걸로는 얻기 힘든 아주 깊고 다면적인, 뭐랄까요, 거의 몸으로 체득하는 듯한 그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정확하게 보셨네요. 특히 그 존귀한 질문 같은 경우는 고전을 지금 여기 나의 문제로 확 끌어오는 아주 강력한 장치잖아요. 그리고 북텔러 에이프라고 주제자 브라이언 사이의 그 긴밀한 상호작용,
뭐 때로는 약간의 실수나 의견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퍼포먼스를 훨씬 더 생생하고 좀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맞아요. 완벽하게 딱 준비된 걸 그냥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막 탐험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정처럼 느껴지게 하네요. 네네. 그렇군요. 결국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북텔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고전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넘어서서 가슴으로 느끼고 독백, 또 온문으로 분석하고 Q&A, 궁극적으로는 이걸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개인 경험 연결, 그런 통합적인 경험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사실 깊이 있는 만남은 좀 드물잖아요, 요즘. 이런 시대의 텍스트 하나를 이렇게까지 깊고 다층적으로 만나는 방식은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여정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북텔링이라는 퍼포먼스, 그 구조적인 체계성이나 깊이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방식을 여러분 자신의 학습이나 아니면 지식을 나누는 방식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혹은 반대로 바로 이 북텔링 방식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전은 또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 고전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또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만들어보는 경험이라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 퍼포먼스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의 지적 탐험을 돕겠습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getting into something really quite unique from the Brian Book Club. It's not just, a book report or a summary. We're looking at their book telling, which is this really structured, almost intellectual humanities performance. It's designed to properly break down classic literature, get right to the knowledge and, the feeling inside it. It really is an extraordinary system. And what's so interesting, I think, is how they approach something like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a complex text, right? And they use this very rigorous structure to distill it down into knowledge that's clear, that resonates emotionally, and is actually quite actionable. Yeah, actionable knowledge from Hemingway. I like that. So our mission today for you listening is to walk through that exact methodology. We'll use their actual performance, the one based on The Old Man and the Sea, as our kind of case study, our blueprint. Exactly. And you have these key roles. There's the presider, that's Brian, who leads the whole thing. Then you have the book teller, April, who presents and interprets the text. And crucially, the listeners, who aren't just passive. They're meant to jump in, ask questions, challenge things. Right, it forces engagement. So let's start at the beginning. How does this structure actually guarantee that deep dive? Well, it all starts with the foundation, which they call the rehearsal. This is the prep phase. It's very structured, and it basically serves as the intellectual bait, the hook. It makes sure the book teller is absolutely ready and the audience knows exactly what part of the text they're focusing on. Okay, bait. I like that. And this rehearsal, it's got layers too, right? 3 parts. That's right, 3 segments. First up is the section briefing. And this is where they pick just one element, one piece of the classic 5W1H framework: who, what, when, where, why, how. Just one to start. The 5W1H, the standard toolkit for analysis. So they grab one WU or the H as the entry point. Precisely. And for this specific performance on The Old Man and the Sea, the book teller, April, chose the Who, the main character. And how did they hook people with the Who? Was there a specific line? Oh yeah, a really potent quote. "Now they have beat me out. I'm too old to club sharks to death." Wow. Okay, that hits hard straight away. It does. And the reason for picking it wasn't just, plot drama. It was thematic. It immediately brings up 2 key things. 1, the cruelty involved in killing, and 2, that stark reality the old man feels he's just too old now, too weak to win this fight. But if you focus just on the Who right at the start, isn't there a danger you might, lose sight of the bigger picture, the what or where? That's a fair point, and that's exactly what the second segment of the rehearsal addresses. It's called dissection discussion. This is where the book teller and the presider, Brian, work together. They collaboratively establish the full 5W1H framework for that section. So it ensures the analysis becomes comprehensive. It's not just stuck on the character. Okay, so they broaden the lens, and through that discussion, they refine things down to one specific key sentence. Exactly.
That initial hook quote evolves. The key sentence they settled on was, "But I will try it as long as I have the oars and the short club and the tiller." Ah, interesting. So why that particular sentence? What was the thinking there? Well, the reasoning they gave was tied directly to the old man's last stand. It focuses specifically on his final weapons, his last resources. You've got the 2 oars, the tiller from the boat, and that short club. It zeroes in on what he physically is left to fight with. It speaks volumes about his persistence. Yeah, it really captures that determination against the odds. Okay, so briefing discussion. What's the third part of the rehearsal? Our final part is the section preview. Think of it like a movie trailer for the performance that day. And here's the interesting constraint. It has to be exactly 6 concise sentences, quoted directly from the book. 6 sentences. That forces real precision, doesn't it? You can't waffle. Not at all. You have to pick the lines with the most punch, the ones that really capture the essence. The included lines that, translated from the Korean they used in the actual session, convey sentiments like, "The harpoon is left, but it will do no good." Really bleak. And the feeling of, "I am completely beaten." Whew. But then there's that definitive line, the one that sort of sums up the whole struggle. Absolutely. The real clincher, the statement of defiance, was given first in Korean and then translated as, "But I will try to the last." That line, that commitment, that's the core message they want you to take into the main performance. Right. That determination really sets the stage. So that whole rehearsal process sounds incredibly thorough. It gets everyone on the same page, focused. Precisely. And that solid foundation allows them to move into the main event, the main book-telling performance itself. This is where the bookteller delivers the prepared content, but again, through a very specific set of 6 structures, 6 different ways of engaging with the material. 6 structures. Okay, let's unpack these. This sounds like the real, the secret sauce of the book-telling method. Where does it begin? Interestingly, it doesn't start with plot summary. Structure number 1 is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This is the bookteller speaking their personal, inspired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text, spontaneously, in their native Korean. It's about that immediate, raw connection. In Korean first. Okay, and then what? Then, immediately following comes structure number 2,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It's the exact same content, the same thoughts and feelings, but now consciously reconstructed and delivered in English. Huh. Why do both? Back to back, same content, different language. Is it just showing off linguistic skills? Not at all. There's a deeper purpose. It does 2 really important things. First, the Korean monologue ensures genuine emotional sincerity coming from that native place. Second, translating it into the English monologue forces the bookteller to articulate those complex feelings clearly and precisely in English. It kind of validates the emotion before they get technical. Ah, I see. So it bridges the heart and the head in a way. Emotion first, then articulation. Okay, what's structure 3? Structure 3 brings us back to the narrative itself.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the 5W&H structure. This is where the core plot points for that section are delivered clearly, using that framework they solidified back in the rehearsal. For instance, in the Hemingway performance, key details highlighted here were the time background, which was phrased as, "I have the gap now." I have the gap now. What does that mean in context? It signifies that moment of realization, the gap between his hope and the worsening reality. And the place background was summed up as, "But it will do no good." It really grounds the struggle in his immediate desperate situation on the boat. Okay, so structured plot delivery, then it gets interactive. Yes. Structure number 4 is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session. This is vital. The listeners get to jump in, ask questions directly to the bookteller about the presentation, probe deeper, clarify things. It really tests the bookteller's understanding and sparks discussion. So it's not just a one-way street. The audience has to engage. What comes after the Q&A? After the Q&A, we get 2 really unique structures that move beyond just understanding the text. Structure number 5 is the liberal question. This is fascinating. The bookteller poses a profound, almost philosophical question related to the text's deeper meaning or its application to life. And here's the kicker. The question must use only 3 words. 3 words. To ask a profound question about life and literature, that's intense. It forces incredible clarity, doesn't it? No room for academic jargon. It has to be direct, essential, instantly relatable. Wow. Okay, and the final structure, number 6. The final piece is best English vocabulary. Here, they identify 1 key vocabulary word from that section of the classic, a word that really encapsulates the theme. They define it, explain its nuances, and share it, cementing a specific piece of linguistic knowledge. So it's like a full cycle. Personal emotion, clear plot, interactive discussion, life application, and then even a tangible language takeaway.
Exactly. It's a really comprehensive loop designed to hit the material from multiple angles. Emotional, intellectual, interactive, practical. Okay, I want to dig into that Q&A session for The Old Man and the Sea. You mentioned it gets interactive. What kind of gritty details came out when the listeners started asking questions about the old man's situation? Well, the Q&A definitely didn't shy away from the harsh realities. The listeners really wanted specifics. For example, they established the precise scale of the loss. It wasn't vague. They learned that 6 sharks in total had attacked the marlin. And those sharks took, get this, 70% of the valuable blue marlin meat. 70%. Wow. That just completely reframes it, doesn't it? It's not about the glory of catching the fish anymore. It's about the devastation of losing almost all of it. Absolutely. That single number really crystallizes the tragedy. The Q&A also pinpointed the old man's state at that specific moment in the narrative. The time was 7 p.m. He was physically weakened, hadn't eaten lunch, just some sardines earlier, and emotionally, he felt very disappointed. And they emphasized how crushing that disappointment was, especially compared to the sheer joy he'd felt just a short time before after finally landing the fish after 87 days. That contrast is brutal. Yeah, the emotional whiplash. And did the Q&A get into the specifics of his fight, his last stand, those last few tools he had? Yes, they focused right in on that. The listeners wanted to know about those last 3 things he used to try and defend the fish, so they listed them out: the 2 oars, the tiller broken off from the rudder, and the short club. Just those 3 things left against the sharks. Exactly. And there was even a specific point made during the discussion about which of those 3 was, perhaps surprisingly, the most effective weapon he had left. The consensus reached during the performance was that it was the short club. The short club, really? Not the oars or the tiller? Apparently so. It's a small detail, but it's fascinating, isn't it? The simplest, maybe the most rudimentary tool turned out to be his strongest defense in that final desperate phase. That really does stick with you. It's counterintuitive. And amidst all this heavy analysis of loss and struggle, did any lighter details emerge? You know how audiences are. Yes. Human curiosity finds a way. Yes. Even in this deep dive, someone apparently needed to know, what's the best bit of the fish? And they confirmed that the yummy part of the blue marlin is the belly meat. The belly meat. Okay, good to know. It shows how the process can mix the profound with the practical and relatable. Exactly. It keeps the text grounded, tangible, even while exploring these huge themes. All right, so let's bridge from those gritty details back to the bigger picture. The human spirit, persistence. How did book telling use those final structures, the liberal question and the vocabulary, to connect Hemingway's story to our own lives? This is where it really comes together. That liberal question, structure number 5, was absolutely pivotal. Remember the 3-word constraint. The question April, the bookteller, posed was adjekanda, which translates very directly to, are they defeated by them? Are they defeated by them? Just 3 words, but it hangs right there. It forces you to confront the outcome, not just for the old man, but maybe for yourself too. How did they answer that? The answer, interestingly, wasn't just about the old man. It was a firm no, a rejection of the idea of defeat. And they connected it to a real-life experience the group had shared. Apparently, they faced some unexpected serious misfortune right before a planned group trip to London, something that could have completely derailed everything. But the key point they drew out was the group's decision, supported by each other, not to give in, not to lose heart. They chose resilience. So they used a personal story to illustrate the book's theme. Precisely. The takeaway wasn't about whether they won in the conventional sense, but about the character built through the decision not to quit when faced with a major setback. That choice to keep fighting, even with limited tools, that's the universal lesson they highlighted. That makes the connection incredibly powerful. It shows how the structure guides you from text analysis to genuine life application. And how did the final vocabulary choice reinforce this? Well, given the focus on the struggle, the loss, the confrontation with limits, the best English vocabulary word chosen for that segment was, fittingly, death. Death. Okay, a heavy word, but central to the story. Did they just give the word, or? No, they made sure it was a proper learning point. They provided its main noun definitions. 1, the act of dying, demise. 2, the state of being dead, the end of life. And 3, the end or conclusion of something more generally. Covering different angles of the word. Yes, and they grounded it with a clear example sentence to show it in context. The sentence shared was, the death of his mother came as a tremendous shock. So that final step locks in the theme, loss, finality, struggle,
by connecting it to a concrete piece of language. What an incredibly thoughtful, structured approach. Booktelling really does seem like more than just reading or discussing a book. It's an active performance, almost an intellectual workout. It forces clarity with that 5W1H stuff, but it also ensures real emotional depth through things like the monologues and that super focused literal question. Absolutely. And if you zoom out, look at the whole performance, it seems to be built around that core spirit of commitment. It all comes back to that line the bookteller favored, but I will try it to the last. The whole structure seems designed to explore what that really means, which maybe leaves a question for you listening to this deep dive. Think about your own life. What are the essential things, maybe your goals, your values, your relationships? What are you truly committed to fighting for to the last? Even when, maybe it feels like all you've got left are the oars, the tiller, and the short club. What's worth that level of commitment for you? That's a powerful question to leave us with, something to really chew on. Thank you for breaking down this unique booktelling methodology for us. It's given me a lot to think about. My pleasure. It's always fascinating to see how structure can unlock deeper meaning and connection. I am too old to club sharks to death, but I will try it as long as I have the oars and the short club and the tiller.